행사를 위해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토론의 전체 사회를 맡은 청년단체 세비타노래 부대표 김승빈입니다. 행사에 앞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은 진동으로 바꿔주시거나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간 2주년 행사의 하나로 오늘 인지연 대표가 중심이 돼서 이번 세미나를 하게 됐습니다. 실은 지난주일에 국제적인 북한 인권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었는데 그때 마이클 커빌이라는 그 COI의 세 분 조사위원이 계셨었는데 그 위원장을 하신 마이클 커비 위원장이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의 실상을 인권 침해 실상을 알면 알수록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러한 운동이랄까 국제적인 지지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는데 대한민국은 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한가? 왜 무관심한가?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특별하게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거기 있는 그 참석자들, 한국 측 참석자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한국이 되는 특수 상황에서 북한인권법이라든지 북한인권이라든지 탈북자 문제라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아주 이상할 정도로 냉담하다기보다 무관심한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이 북한인권법, 탈북자 문제 이런 문제를 너무 밀고 나갈 경우에 그것이 북한 정권한테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는 이러한 것을 우려하는 우리 한국 사회 일부 사람들이 이 북한 인권이나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오히려 소극적이고 오히려 그것을 반대하는 그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 최성호 교수님과 이 다음 세션에서 이유찬 박사님께서 그 발표를 하시겠지만은 그 근본에 흐르는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올바르게 바로잡기 위해서도 오늘과 같은 이러한 세미나가 필요하고 이것을 전파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발표해 주실 첫 번째 세션은 북한인권 대사를 역임하셨고 또 중앙대학교에서 법학 교수를 하고 계시는 최성호 교수님이 통일준비라는 커다란 틀 안에서 북한인권법을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북한인권법입니다. 우리 통일준비라는 화두가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 제기를 했고 또 통일준비위원회도 설치되어 있는데 통일준비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통일을 좀 얘기할 수밖에 없다. 통일은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서는 대한민국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첫 번째는 자유민주 통일이고 또 헌법 규정이 있다시피 평화적 통일입니다. 이거는 헌법 규정에서 그대로 명시되어 있고, 그리고 이 헌법 전체의 정신에 연역될 수도 있고 또 우리 통일 방안에서도 그걸 밝히고 있는데, 또 하나의 통일 정책 기조는 점진적 단계적으로 우리가 일거에 현상병을 충고할 경우에 오히려 이게 평화를 깨트릴 수가 있는 여지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우리가 민족 공동체가 깨어져 있고 훼손돼 있잖아요. 70년 동안 분단이 계속되면서 또 적재적인 대결 구조를 우리가 유지해왔고 지금도 교류 협력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오고 가지도 못하고 하고 있다. DMZ가 가운데 가로막혀 있고, 그래서 깨어진 민족 공동체를 우리가 회복 발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점진적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의 통일 정책 기조고 그게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입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통일, 또 사회주의 통일과 적당히 섞어지게 하는 연방제 통일은 허구고 현실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통일 정책의 패러다임은 우리는 민족 공동체, 북한은 연방제다, 페더레이션이라는 스킴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거는 일거의 어떤 국가 체제를 조립하는 그래도 계급적 관념이 다는 게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배격하고 공동체를 만들자, 공동체. 근데 이제 여기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 탈코 제이 팔슨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회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공동체를 얘기할 때 예를 들면 경상도와 전라도의 안에 공동체가 큰 산이 있을 때는 공동이 형성되어 있지 않지만 나중에 공동체가 형성될 때는 4가지 요건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코오퍼레이션, 거기에 대결 갈등만 있어서는 안 되고 협력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커먼 컬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거나이제이션, 이 4가지 요소가 있을 때 어떤 사회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한다. 남과 북 간에는 지금 커뮤니케이션도 극히 또 갈등 대결보다 코어퍼레이션 너무나 미진하고 개성공단이나 그 다음에 커먼 컬처가 별로 존재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식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이게 상극적이잖아요. 오거나이제이션 하나 만들려도 이게 작동을 안 하고 말이죠. 남과 북 간에는 이런 공동체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통일의 미래상은 자유복지 인간 존엄성이 보장되는 선진민주국가고 결국 자유민주 통일이 자유민주국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나라도 될 수 있겠지만 이 통일 미래상에 볼 때 제가 이렇게 인권과 복리가 정진되는 통일, 행복한 통일, 바람직한 통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모습들을 쭉 이렇게 8페이지에 써놨어요. 그런데 우리 인권 분야에서만 특별히 보면은 통일이 되면 어떤 이익과 수혜가 오냐. 우리 한민족에게 수령독재와 노예제 폐지가 될 것이고 조직적인 인권 탄압부터 북한 주민 해방되고 또 남북한 주민의 인권 신장, 복지 증진될 거고 전쟁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획득해요. 기아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이런 거 있죠. 이 루즈벨트가 얘기한 4개의 자유의 그런 게 나오는데 기아랄까 식량난에서 해소될 것이고 전쟁 또 이산가족의 상봉제의 재결합을 이루어지고 생명권 죽음의 탈출 행력이 종식될 것이고 또 국군포로 납북자들이 가족과 만나서 결합되고 소통, 가족권, 교통권이 실현되고 향상되고 정진될 거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통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보면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이런 통일을 우리가 지향한다면 통일을 좀 더 준비를 해야 됩니다. 통일 준비를 보면 평통에서도 보면 법제도 정비라든가 인력 양성, 통일 지원 마련을 하는데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교류 협력을 통해서 통일 비용 감소를 얘기하는데 북한 인권 얘기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북한 인권이 법 개선과 정진은 법제도 정비나 인력 양성, 통일 지원 못지않게 현 단계에서 당장 벌써부터 했어야 될 중요한 과제일 뿐만 아니라 뭐냐면은 과거와는 상황이 아주 많이 우리 인권 개선의 환경이 점차 나아지고 있다. 70년, 80년대 우리나라에서 이 권위주의 정권이 있을 때 국제사회에 나가서 북한 인권 얘기, 북한 인권은 우리가 더 극심했지만 우리도 인권에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인권 얘기를 우리 스스로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없었고, 또 냉전 시대에는 탈북자들이 뭐 내려오던 때 탈북자들이고 월남 기준용사라고 그랬고 해안선이나 흑수수가 왔잖아요. 근데 92년에 한중수교가 이루어졌고요. 한중수교가 이루어져서 우리 한국 사람이 연변에 많이 가게 되고, 또 북한 사람은 원래부터 연변을 일부 왔다 갔다 했는데 거기서 남과 북의 주민이 만나기도 하고 탈북을 하고, 또 거기에서 뭐 정부가 북한에 그들을 매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게 90년대부터 이러다가 요새는 뭐 SNS 스마트폰으로 만약에 인터넷이 돼가지고 만약에 그래서 뭐 지금 남과 북의 주민이 중국의 핸드폰 얻게가지고 서로 전화 연락도 하고 말이에요. 뭐 이러잖아요. 이게 좀 뭐랄까, 이 북한 인권 개선의 환경이, 전략적 환경이 엄청나게 많이 20년, 30년하고 좀 그 상황이 다르고, 저는 지난주에도 어느 세미나에서 말씀드렸는데 벌써 이미 민족 통일의 과정은 시작이 됐어요. 지금 그리고 민족 통일의 과정이 시작이 됐는데 사람들은 정부 당국이 만나서 말이야 협상을 하고 이8.25 합의하고 말이야 거기서 교류협력 이사가정 말이야 이거에만 그냥 포커스를 하고 말이야 이걸 중시하고 언론에 데스크피래요. 그거는 필요하고 또 이산가족의 아픔과 고통도 해결하고 또 당과 대화도 해야 됩니다만은 북한 주민의 의식 변화, 북한 주민의 각성, 그리고 북한 주민이 북한 당국에 대해서 개혁 개방의 요구, 이게 통일을 위해서 더 중요하고 절실한 거예요. 동서독 통일을 보십시오. 동서독 통일을 교류협력 오래 했어요. 그런데 방송 개방이 이루어지고 동독 주민이 각성돼서 개혁을 요구하고 시민혁명이고 촛불 집회하고 라이프지부터 전국적으로 그게 통일을 가져온 거예요. 통일은 그거다 이거지. 20년간의 교류협력했다고 해서 브란트 정책 이후에 교류협력했다고 해서 그것이 통일의 필요 조건이긴 하지만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동독 주민이 서독 TV를 보고 유로비전을 보고 공산주의 막사인지 허구라는 걸 깨달으면서 의식의 각성, 그리고 그들의 체제 개혁을 요구했다 이거야. 체제 개혁을 요구. 그게 바로 통일의 어떤 큰 소용돌이의 그 과정에 들어간 직접적 요인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래서 보면 저는 북한 인권, 아까 왜 이렇게 한국 국민은 관심이 없고 말이야, 이 노력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이해관계자가 별로 없어. 스테이크홀더. 왜냐면 교류협력하면요, 중소기업들이 말이야, 난리치고 말이야, 뭐 해달라 해가서 계속 정부에 떼를 씁니다. 그렇죠? 교류협력하면. 그리고 자기들 피해 보면은 어디 가서 여러 가지 언론이나 집단적인 행동을 해요. 근데 여기는 이해관계자가 약해. 탈북자들 이해관계자고 북한 인권 관심. 남의 일처럼 보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이 법 통과 안 돼도 국회의원들한테 자기 영향력이 전혀 없어. 낙선되는 데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해관계 그룹이나 이해관계자, 스테이크홀더가 이게 취약해. 없거나 취약하거나 무관심해. 근데 이게 개성공단 폐쇄돼봐. 그럼 언론부터 해서 전국 온 나라가 떠들썩해지잖아요. 이게 근본적인 차이야. 북한에서 말이지 누구야? 무슨 갑자기 누구야? 노동당 행정부장에 있던 말이야. 장성태에게 처형돼도 아이고 그냥 며칠 언론에서 반짝하고 말이야 국제사회에서 관심 갖다가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게 보통 심각한 일이면 자기 자식이 자기 형제가 자기 부모가 그랬으면 가만히 있었을 거야. 우리나라에 보세요. 세월호 사건 나봐. 이건 그냥 1년 넘어져 해가지고 저거 하잖아요. 근데 왜 그러네. 예,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데 이걸 어떻게 환기시킬까? 각성시킬까? 이게 중요합니다. 북한 주민의 각성도 필요하고 남한 주민의 각성도 필요한 시점이에요. 북한 인권에 관해서. 그게 사실은 통일 준비에서 지금 아주 시급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여러 과일과 과제에 있는데 북한 실상은 다 알고 정치범수용소는 북한 인권 취약의 상황의 종합 세트장이겠죠. 우리가 인권 개선을 위해서 국제 공론화를 해야 됩니다. 제목만 읽을게요. 그 다음에 또 국제사회와 공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북한 인권이 70년 가까이 된 사안이고 심각한 체제와 깊이 관련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혼자 하면 바위에 계란 던지기가 비슷해요. 그래서 국제 공조 협력 압력을 극대화하려면 국제 공조를 해야 돼. 국제 공조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충분한 명분과 합리성이 있어요. 보편적 가치니까. 인권은 보편적 가치고
세계적인 관심 이슈다. 제가 뭐 이렇게 인권대사 오래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가서 본 느낌은 이 유엔에 가보면은 이 20세기에서 유엔이 최고의 관심을 가진 그 인권 이슈는 뭐 다른 문제도 많지만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아파르트 헤이트의 문제예요. 그 문제였다고 저는 보고 싶고 그게 맞을 거예요. 다른 이슈도 많죠. 21세기에 유엔이 국제사회가 최고의 관심, 최대 관심을 갖는 나는 북한 인권이라고 봐요. 북한 인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인권 이슈 같은 거 있잖아요. 나오면은 대사들이 안 나와요. 유엔 인권인사에 가보세요. 대사들 조그만 뭐 이런 인권들은 뭐 다 참사관이나 뭐 1등 서기관 내보냅니다. 그리고 발언하고 그래요. 듣고 뭐 이렇게 보고. 북한 인권 하면은요, 4강부터 시작해서 그 대사들이 나와서 발언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대사들 다 따라 나와. 내가 이렇게 해서 보니까 북한 인권이고 대사 나오는 그 경우가 어디냐면 이 팔레스타인에서 뭐 인권 침해, 뭐 지중해에서 뭐 빠져 죽었다. 그래서 시리아 난민 같은 건 이제 나올 거예요. 그거는 뭐 중요한 아니니까. 그런 거 외에는 북한 인권이 최고예요. 그리고 유엔에서는 이 COI 리포트가 나왔잖아요. COI는 아시다시피 과거에 분쟁 지역, 전쟁, 내전의 경우에 있어서 COI를 설치하고 보고서를 냈는데 분쟁 지역이 아니고 전쟁, 내란이 일어나지 않은 곳에서 최초로 설치됐어요. 북한 인권 관련해갖고. 이것만, 그리고 1년이나 기간이 걸치. 이거는 국제사회의 해결의 의지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은 걸리겠지만 반드시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사회의 흐름에 우리가 같이 보조를 마치지 않으면은 이거 안 돼. 내가 2004년인가 3년인가 체코에 가서 말이죠. NED의 칼 거시면인가 거기 제가 처음 만났는데 한국의 대북 정책은 인권 정책 특히는 테러블하다고 표현을 썼어요. 당신들은 통일을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통일을 지향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북한 주민이 굶어 죽어가고 말이야 매 맞고 말이야 정치보호소에 고통받는데 침묵하고 뭐 화해협력을 위해서 민간인과는 거론 안 하고 기권 불참했지 처음에는 또. 그러니까 이건 테러블한 정책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리고 그거 말고도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요. 그리고 실효성을 좀 제고시키기 위해서 명분과 합리성도 있고 실효성을 조금이라도 제고시키기 위해 국제공조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도 노력을 하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국제사회 공조할 수 있는 일, 또 인도적 지원할 수 있고 뭐 북한을 압력할 수 있지만 북한 주민을 깨닫게 하고 각성시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외부 정보가 들어가야 해요. 과거에 외부 정보 들어가는 건 거의 불가능했잖아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불가능했잖아요. 어려웠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끊임없이 외부 정보 들어가고 북한 주민과 우리 간에 또 인터액션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각성합니다. 이게 어느 시기에 가면 양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질적인 변화를 가져와요. 그거 틀림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깨달아요. 그래서 내가 이 국회에 가서 이번에 통일부 장관 청문회 때 이제 보고서 뭐냐면 북한인권법하고 전단 보내는 걸 나는 북한인권법에 뭐 전단을 뭐 보내자 그거를 뭐 꼭 명시할 필요는 없고 전단에 보내는 단체를 지원해야 된다 뭐 그걸 강조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전단을 보내는 거는 아주 중요한 대북 인권 정책의 주 수단입니다. 이걸 포기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시민전방 근데 제가 그 강조를 하나 여기서 제가 학생들 전문의도 있고 뭐 조금 발표 시간을 줄까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꾸 심리전이라는 말을 써요. 전달을 보내는 거, 방송 보내는 거. 심리전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저는 정부 당국이 북한을 향해서 그런 걸 하고 방송 보내고 전달 보내고 심리전이 많아요. 정권과 정권 간에서. 그런데 민간이 그걸 하면은 남과 북한의 주민 간의 소통권이에요, 그거는.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 출판지 비결서가 있잖아요. 표현. 남과 북의 주민이 우리가 의사 표현을 하고 의사를 전달할 권리가 있고 저 사람과 위에서 거기서 반작용을 해서 소통할 권리야. 소통할 권리를 의 문제다. 이건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NGO와 그리고 편지를 띄우고 말이야 하고 싶은 거 이산가족도 마찬가지. 이건 소통의 권리고 기본권입니다. 기본권. 그리고 이거는 우리 의정부 지방법원도 인정했고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도 이거 기본권의 영역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말이야 그렇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단을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해서 전단을 규제하는 거는요 안 돼. 왜냐하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전단을 보내는 거 만약에 하냐면은 왜 안 되느냐? 이거는 표현의 자유, 소통의 권리에 대해서 뭐냐면 통일부 장관이 사전 심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신고해가지고 승인을 받는 거예요. 그건 뭐냐? 뭐죠?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사전 검열을 하지 않아서 그건 위헌이야. 사전 검열에 해당하는 거야. 그걸 국회의원들이 사전 검열의 말을 쓰지 않고 통일부 장관의 승인 받아서 받아내 말이야. 내가 그래서 그걸 위헌적 요소가 있다. 곤란하다 내가 딱 그랬어. 그리고 이 교류협력법은 남북과의 교류협력법이 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아니에요. 기본권 제한 보면 교류협력 절차에 관한 규정을 남북교류협력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면서 기본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이런 기본권을 제한하는 건 보안법이나 형사법이나 뭐 보안가치법 그거로 기본권을 제한하니 어떻게 남북교류협력 갖고 기본권을 제한하세요? 그래서 나는 전단은 여러분 남과 북의 주민이 소통하는 권리 기본권이라는 거를 그걸 내가 그걸 실현하는 거다 이 말이야. 근데 그 기본권의 지역도 국가안보나 질서주의 공무원에서 필요한 경우에 제한할 수 있게 돼 있죠. 일정하게 제한을 할 수 있어. 그거는 그거 별도의 문제다 이거지. 그리고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라는 걸 우리가 알아낼 필요가 있고 이거가 아주 중요한 수단이에요. 정부에서 이 사람을 지원하느냐 말고는 난 정치인을 꼭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 교류법에서 김성민 대표한테 미안한 얘기인데 왜냐하면 법이 통과되지 않아. 한국 사회가 이거를 충분히 이해해서 너 국가인법에서 이 단체 지원해가지고 말이야 해 그런 사회적 합의가 있으면 나는 반대 안 하는데 저쪽에서 너무나 비판을 하기 때문에 법을 통과에 딴지고 그것 때문에 안 한다고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아닌데 그게 하나 명분만 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이런 활동을 하고 다른 방법의 지원을 받고 이 법에서 꼭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사실 외부 정보의 자유 정지를 위한 권리 있잖아요. 북한 인권법에 그 규정이 원래는 있었어. 황진아 의원 내가 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2005년에 북한 인권법 제정하는데 내가 법안 하나는 초안을 만들었고 김문수 의원 그 다음에 하나는 또 검토를 했어요. 다. 그래서 내가 이 초기에 북한 인권법 제정에 다 관여를 했다고. 그런데 이게 지금 빠져 있어요. 현재 이 누구야 우리 아까 국회의원 김영호 의원 안에 빠져 있거든. 자극한다고 그래서 안 해도 실제로 하면 되는 거니까. 북한 인권 침해 기록하고 반인권 정보에 억제도 해야 됩니다. 북한 인권 교육을 강화. 북한 인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특히 청년들, 대학생들. 근데 지금 보면 역사 교과서하고 국사와 도덕 시간에 중고등학교에는 국사와 도덕에 관한 시간에 북한에 관한 일부 들어가는데. 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가 50년대에 수령 독재 체제 과정에서 정규 수용이 생겨나고 인권탄 이런 얘기는 빠져 있고 무슨 주체와 사상과 자비 이래가지고 주체에서 노선으로 외교를 해나가 이런 식으로 써놓으니까 북한 인권과 참상 정치범 수용소를 들을 기회가 없는 거야. 응? 도덕 시간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북한에서 모르는 거지. 그리고 식량난만 처했기 때문에 우리 도와줘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중고등학교를 배웠어. 지금 20대 후반 30대 초반은 다 그 정도만 알고 있어. 북한 정치범 수용소를 모르고 95년 96년 식량난에 처해가지고 우리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바른 대북관 통일관이 형성이 아니잖아. 내가 왜 이런 걸 아냐? 사실 중학교 도덕교과서 읽어보기 어렵잖아요. 내가 이적 표현을 감정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안 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식의 중고등학교에서 정규직 교사들이 어떤 식의 강의를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문헌을 많이 읽었어. 꽤 오래됐지만은 이거 아는 거야. 응? 이게 애들한테 올바른 교육이 북한 인권에 대한 것을 들어보거나 교육받은 적이 없어요. 그 대학에 와서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북한 인권 교육을 강화를 해야 되는데 NGO가 좀 나서야 되고 또 군에서 전문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탈북자 강제 진원을 위한 노력도 해야 되겠고요. 이제 또 우리가 또 인권만 얘기해서는 안 되고 또 분배 투명성권의 인도주의 지원도 해야 된다. 순수 인도주의 차원에서 해야 될 것이고 법표적 정례 검토라든가 이런 경우에 북한 인권을 우리가 거론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나 하는데 이게 시간이 제가 얼마큼 시간이 한 5분 가능할까요? 네, 5분 정도. 북한 인권법제는 보면 이게 북한 인권 개선의 활동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의지 또 국민의 관심, 북한 인권 단체의 역량 강화 및 국제협력이 기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보면은 남북관계 발전법도 있고 그래서 남북회담 대표라든가 합의서에 대한 국내적 그런 거 있죠. 교류협력법이 있죠. 그다음에 이탈 주민 들어오면 정착 지원에서 법이 있죠. 그다음에 또 있어요. 통일교육에도 지원법이 있고 이산가족 교류 촉진법도 있고 또 이 대북 지원에 대해서는 법은 없지만 인도적 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도 있고 법과 규정과 제도가 다 있어. 근데 북한 인권법은 법이 필요 없대. 정책만으로 해도 된다는 거야. 그게 야당의 입장이에요.
이게 그러면 정책만으로 하는 게 이 정책의 일관성이 있겠어요? 야당이나 햇볕 정책하는 사람 북한 인권 옛날에 봤듯이 안 했잖아. 그리고 북한 인권은 NGO가 알아서 해라. 이건 정부나 국회가 나설 일이 아니니까 그건 너희 NGO들이 자체적으로 돈 모아서 알아서 해라. 미 국무부 지원만. 이게 그렇게 가벼운 사안이고 NGO에게 맡겨놓을 사안이냐 말이야. 대한민국의 국회와 정부, 특히 국회가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뭐랄까 기본 인식과 상호가 결여돼 있어. 철학의 인권 철학이 결여돼 있는 거야. 어떻게 NGO에만 맡겨놓고 이건 법이 필요 없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인권에 관한 예산이 얼마인지, 북한 인권에 관한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통일부는 4,400만 원, 4천만 원 좀 넘어. 국가인권에 3억 5천 7천이었다가 2억 5천까지 7, 8, 한 1억 깎았다가 다시 한 3억 한 5천 됐어. 내가 국정원의 예산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1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금 더 넘었을, 증액됐을지도 모르죠. 우리나라가 지금 300조 원, 1년에 예산이 지금 350조, 80조 되는데 1조도 아니고 말이야. 1조는커녕 10억도 아니고 말이야. 한 5억 다 톨 다 쳐서 외교부 뭐 어쩌고 다 해가지고 통일부에서 5억도 안 돼요. 이건 부끄러운 일이야. 그러면서 통일을 하겠대. 자유민주 통일을 하겠대. 자유민주 통일을 하려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 개혁 개방, 정치 민주화 안 되고 어떻게 자유민주 통일을 합니까? 그거 안 하고서 통일하자고 하는 사람들, 북한인권법 제정 안 하고 북한인권 개선 없이 통일을 하자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연방제 통일이나 다른 통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응? 자유민주 통일을 하자고 하면서 북한인권에 관한 예산도 10억, 20억도 안 돼. 응? 탈북자 예산은 뭐 280억까지 간 적도 있어. 요새는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응? 탈북자 정책 지원도 필요해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은 북한인권 개선 예산은 내가 이게 창피해. 창피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법치주의 관점에서도 북한인권법이 제정이 돼야 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도 북한인권법이 제정이 돼요. 법과제도가 완비가 되면 정권이 교체에도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5분 약속을 못 지켰는데 북한인권 기록보존서 한마디만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북한인권 기록보존서 동소독의 경우에는 어땠냐면 처음에 이 브레멘펠트, 에릭 브레멘펠트라고 이 함부르크의 주의 기민당 그 의원이 주 의원이 제안을 했더니 3인당 브란트 시장, 서베르네 시장이 지지했어. 초당적으로 지지해서 이걸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선례는 뭐냐? 선례는 나치 체제하에서 인권 침해에 대한 그 체계적인 기록 보존에 관한 그 사무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정권 교체에 관계없이 계속 일관되게 서독은 이걸 유지했어. 그리고 동독은 계속 교류협력 뭐 이런 거 하면 전제하면서 조건화하면서 이거 없앤다고 그러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기민당 정부가 통일 전에 기민당 정부가 계속 하니까 3인당이 야당이잖아요. 동독 공산당하고 인권 기록 동독의 그 중앙본부 기록 보존서 서독에 그거 없애자고 하는데 합의를 했어. 근데 그게 86년이니까 7년이야. 3년 후에 통일됐어. 너희들은 말이야 3년에 통일될 줄 이게 통일에 기한 거는 생각 안 하고 이거 없애자고 그랬지. 이 바보 같은 놈들 그러니까 비난받았거든. 나중에 사과했어. 맞아, 우리가 그때는 이 동소독의 사례를 보라 이 말이야. 왜 이걸 보고 우리 야당들은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어. 북한인권기록보존서는 북한인권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야. 그리고 뭐냐면 이거는 유연한 요소, 하드한, 소프트한 것도 있지만 하드한 것도 우리가 같이 해야 북한인권 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북한인권법의 필요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통일준비 전부는 아니지만 중요한 일부고 우리 이건 포기할 수 없다. 그리고 이 계기로 해서 우리 국민을 교육하고 깨우치고 알게 하는 데에 중요한 또 수단이 됩니다. 제가 발표 시간이 너무 길어서 죄송하고요. 일단은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특히 남한 주민의 북한 인권 의식을 좀 강화해야 된다. 그런 게 급선무고 또 북한 인권 교육을 또 강화해야 된다. 이런 입장은 제가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입장에서 좀 더 신경을 쓰고 열심을 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워낙 발표가 아주 포괄적으로 중요한 이슈들을 다 건드려주셨기 때문에 그 중에서 몇 가지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생각하기에 좀 코멘트할 만한 부분을 집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최근에 이제 북한인권 COI 활동이 되면서 북한인권을 어떤 보편 가치로서 이제 상당히
충분히 얘기를 최근에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 인권이 통일하고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뭐 알듯 말듯하면서도 또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방금 재성 교수님께서 또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이 통일에 있어서 북한 인권이 얼마나 또 중요한가에 대해서 또 제가 몇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은 통일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현 정부의 국정 어떤 기반 중에 하나가 평화통일 기반 구축 노력인데요. 그거와 관련해서도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단 북한 주민의 어느 정도 인권이 개선이 돼서 남북 간의 격차를 일단 줄이려는 사전적인 노력이 통일과 관련해서 필요하고요. 또 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실제로 어떤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실질적인 북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어떤 통일에 대한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구축돼 있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은 자결권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또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어떤 통일 한국의 비전을 이렇게 봤을 때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이 모든 한국인, 남북 모든 주민들의 인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한반도 통일을 우리가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 이전뿐만 아니고 통일이 된 모습을 봤을 때도 이러한 북한 인권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 또 통일 이후에 실질적인 물리적인 정치적 통일 이후에 어떤 인적 통합, 실질적인 어떤 사회적 정서적 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남북 간의 어떤 이 격차 해소 노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꼭 북한 자체의 인권 문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남북 간에 관련된 남북 이산 가족, 또 국군 포로 문제, 납북자 문제 등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서도 통일만이 어떤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요새는 국제적으로 이제 일본이나 기타 제3 국가들이 관련된 납치 문제 등도 통일을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북한 인권 문제는 이렇게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무시될 수 없는, 상당히 중요하게 취급되고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야 될 그런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큰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구체적으로 우리 재성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몇 가지 일단 추가적인 사항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탈북자 보호와 관련해서 재외 탈북자, 주로 중국에 있는 탈북자 보호 방안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발표문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우리가 통일 과정에서 통일 이후 준비까지도 생각하면서 북한 인권을 생각을 한다면 이 탈북자 문제와 함께 또 해외에 이렇게 산지에 있는 탈북 여성 출산 자녀 문제도 함께 또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국제적인 문제로 새로 등장하고 있는 해외 북한 노동자 문제들도 함께 해외에 있는 북한 인권 문제로서 우리가 한번 같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하면서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자결권 관련해서 국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한반도 통일은 독일 경우에도 그렇지만 한반도 통일도 우리가 남북 간에 해결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어찌됐건 주변국의 지지를 획득해야 우리가 통일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룰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국제적인 통일 지지 및 승인을 위해서도 이 자결권과 관련된 문제를 좀 이론적으로도 좀 연구를 잘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인권 문제를 인권적으로 자결권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지만 또 그래도 남북 간에는 그래도 동서독 간 관계와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한 가지 더 장점은 있는 것이, 동서독 간에는 기본적으로 서독 정부는 동독 정부를 국가로 승인은 하진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근데 어쨌든 동독 정부 입장에서는 원래부터 독립국가로 인정받기를 원했던 것 같고요. 근데 남북 간의 경우에는 양자 모두 양국을 국가로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특수관계로서, 그러니까 남북 간의 관계는 국가 대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남북 간의 남북 합의서를 일단 양자 간에 합의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어떤 통일과 관련되는 어떤 명분은 양자 간에는 축적되어 있는 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럼에도 어쨌든 자격권 관련해서도 추가적으로
우리가 유엔에 남북이 동시에 가입한 이후에는 다 사문화됐다고 생각이 되는 과거의 문서들도 그렇게 간단하게 끝낼 것이 아니고 좀 더 논리적으로 다른 모든 증거자료들과 함께 종합을 해서 뭐 유니파이드 코리아라는 문구라든지 코리안 피플이라는 결국은 자격권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일반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겠지만 어쨌든 코리안 피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주의 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이론적인 작업들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통일 이전에 북한 인권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개선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통일 이후에도 이러한 북한 인권 개선 노력 중에 축적된 여러 자료들을 근거로 진정한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어떤 과도기 정의 문제, 트랜지셔널 저스티스 문제를 또 미리부터 또 준비할 필요가 있겠고 구체적으로는 그 증거 자료를 위해서 북한 인권법에서 나와 있듯이 구체적인 형사 처벌과 관련된 자료들을 일단 축적을 해놓고 형사 처벌할 대상과 여러 가지 다른 장치들로 해결해야 될 대상들을 잘 미리 고민할 필요가 있겠고 또한 구체적인 어떤 형사 처벌 방법, 절차와 관련해서도 지금은 국제형사재판소라는 것도 독일 통일 때와 다르게 상설 국제형사재판소도 새롭게 설립이 됐고 그거 외에도 어떤 뭐 캄보디아나 시에라리온 이런 경우도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하이브리드, 그 혼합법정, 믹스 트라이브널 이런 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예를 들면 뭐 국내 재판 절차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ICC 당사국이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을 절충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요소와 국내적인 요소를 적절히 혼합하는 형태도 또 새로운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할 필요가 있겠고 케이스 스터디도 뭐 독일뿐만 아니고 남아공 또 동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등 많은 관련되는 그 나라들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고 하지만 또 그거 그대로 한반도 상황에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어떻게 창조적으로 우리에 맞춰서 이렇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어떤 통일과 관련된 북한 인권 이 큰 그림에서 얼개를 짜고 체계적으로 이러한 모든 노력들을 결집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북한 인권법과 같은 법 제도적인 기반이 잘 구축이 되어야만 이러한 것들도 각자 여러 역할들이 있는 여러 행위 주체들이 있는데 그들 간에 각자 하는 일들을 들으고 목소리가 약간씩 온도차가 있지만 그럼에도 어떤 큰 그림에서 통합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법률로서 정권 교체에서 영향받지 않는 그러한 기반이 제도적으로 잘 구축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 인권법은 단순히 그냥 뭐 북한 인권을 그냥 비판하고 그냥 하려는 차원뿐만 아니고 통일 준비 차원에서도 이거는 중요하고 각자의 역할은 다르고 각자의 좀 공세적 방법론과 좀 협력적 방법론이 공존하고 겉으로 보기엔 별개인 것 같지만 그걸 결국 엮을 수 있고 북한 인권 개선이라는 큰 정신으로 이렇게 하나로 통합할 수 있으려면 결국 이런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 인권법은 시급히 제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시민사회 노력이 또 결집되고 여야가 잘 또 합의해서 아무튼 과거에 비해서는 상황이 나아졌으니까 조금 더 나아져서 꼭 금년이 아니면 내년에라도 채택되기를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 있는 행사, 뭐 사람은 비록 적지만 제가 이제 인대표님 제가 담이 크다는 건 아주 그냥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마음을 그리고 이번에 일주일 내내 행사하시면 저희는 북한 자유주간을 이제 12년째 해오니까 참 어려운 게 이런 건데 와 그래도 역시 인 대표님 최고 감사드립니다. 하다 보면 제 생각에는 1회는 꽤나 성황리에 진행됐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하는 행동이 있기 때문에 행위라 그러나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북한인권법에 대해서 어떤 단체나 저희 모임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필요성을 각인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북한인권법에 좀 집중하기 전에 북한 인권 상황, 특히 북한 군인들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어떤 수용소 이런 것보다 군대 생활보다는 그게 비슷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만큼
군대 생활이 꽤나 여러 가지요.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기 전에 군인들이 사실 먼저 굶어 죽었어요. 예를 들면 86년에 김정일이 나라 사정이 어려우니 군대들은 이제 자체로 부식 공급해라. 아마 세계적으로 그런 군대는 북한밖에 없을 것 같고, 오늘 갑자기 눈 뜨니까 대대문 축구장을 막 트랙터가 갈아엎어서 저 뭐하냐 했더니 콩 심는다 그래서, 아니 콩 심어서 또 뭐하냐 했더니 거기다가 이제 콩을 심어서 그걸로 된장도 간장도 기름도 나라에서 공급 안 해준다는 소리 듣고 진짜 굶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안일세나 88년도쯤에 한국에서 올림픽 한다는 소리가 나올 때쯤에 애들 영양실조에 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군인들 영양실조 걸리면 제가 뭐 목격한 거니까 막 껍질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 애들은 굶어 죽으니까 따로 위생중대를 만들어서 한 100명짜리에서 사단에 2개 내지 3개 중대, 위생중대가 있는데 애들이 밥 먹으러 갈 때는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보라, 우리를 보라, 우리는 무슨 군대 하면서 보긴 뭘 봐. 완전히 그냥 굶어 죽게 된 애들인데 진짜 죽는 걸 보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싶기도 하고, 그 후에 이제 90년대 초반부터 북한 주민들이 이제 배복 중지되면서 굶어 죽었죠. 황대표 선생님도 늘 말씀하셨는데 진짜 심각한 건 북한의 인권, 군인들을 17살, 16살 아마 소년 때부터 끌고 가서 10년 동안 군복무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집단 배치를 시켜요. 그냥 저들 입맛대로 탕방, 광산 이런 식으로 그냥 집단 배치를 시키고, 그래서 가는 북한 군인들은 영원히 또 그 궐 안에서 못 나와요. 마음대로 이사 다닐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대로 직장을 옮길 수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16, 17세 군대 나가서 10년 동안 열심히 뼈 빠지게 그냥 군복무나 하나요? 뭐 훈련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아마 참가했던 고속도로 건설, 평양 원산, 평양 개성, 평양 향산 고속도로에 제가 다 1년 이상씩 참가했어요. 정말 등짐으로 산을 옮기고 들판에 작은 산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북한의 인권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농민은 아마 농민대로,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북한의 그 인권 상황을 말하라면 하루 종일 말해도 끝이 없을 거예요.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서 재성호 교수님께서 발표하셨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저는 대한민국에 15년째 사니까 참 많은 문제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법이 통과되면 그 복잡하고 많은 문제들을 정말 일목요연하게 혹은 크게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참 저게 통과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11년째인가요? 아직도 계류 중이다. 여당도 그렇지만 제가 탈북자가 무슨 당을 알겠습니까만 정말 나쁜 인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야당만 탓할 게 아니라고 봐요. 내가 이름은 딱 찍지 않겠지만 황의호 대표님 같은 분이 평소에 북한 인권 할 때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저런 분이 하면 정말 되겠구나. 얼마나 존경했는지 몰라요. 근데 딱 당대표 하니까 말아드시더만. 지금 보면 참 저런 사람이 있어서 참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뭐 야당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정치권에서 저 북한 문제, 인권 문제 심각성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려고 노력을 하면 벌써 됐지 않나요? 저 올해 북한 인권 문제 관련해서 미국에 3번, 영국에 1번, 일본에 4번 꽤나 많이 다닌 것 같아요. 라디오 때문에도 다 이야기돼요. 너희 여기 와서 그 던비락질 좀 그만하라고. 너네 북한 인권법 나와서 너네 나라에서 해야 돼. 여기 자꾸 오냐고. 창피하기도 하고 정말 고도 치울까 하기도 하고, 그래도 해야 된다. 재성호 교수님 발표하신 바와 같이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특히 탈북자들이 노력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뭐 처음 초기에 시작할 때 그 한청년 통일연대 뭐 때리고 받고 했지만 지금도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우리 탈북자들이 하는 라디오라든가 대북 전단이라든가 USB 살포라든가 이런 게 옳다고 믿고 있습니다. 꼭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이번에 인재 대표님이랑 미국에 가서 2번 같이 가서 아마 그 세미나 토론에 참가했는데 미국 정치인들이라든가 국무부 관련들 한결같이 얘기를 해요. 정말 북한 사람들이 좀 변하기 시작했다. 내부적인 변화에 우리가 관심 돌리고 있다. USB 드라마 다 본다지. 이거 대한민국 정부가 보는 건 없잖아요. 다 탈북자들이 하고 있거든요. 애들이 솔직히 저들이 그 노력을 들여서 물론 하는 분들도 많지만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저 탈북자들이 그 북한 내부에 정부 외교를 한다는데 얼마나 할까? 100명이 안 되더라고요.
박상학인의 한 대명, 이윤복신의 한 대명, 우리 방송국 한 대명, 강철환의 한 대명, 여러 개를 모아서 하는데 그나마 10년 동안 계속 하니까 북한 주민들이 사람들 변했다는 얘기가 밖으로 나오더라. 뭘 봤다는 얘기 밖으로 나오더라. 이런 얘기를 보면서 정말 북한이 국법이 통과돼서 이런 단체들의 힘이 실리고 정말 환경이 마련되면 북한 사회 변화시키는 거 지금처럼 발전해서 나왔지만 과거에 전단 놓고 라디오 한 거와는 차원이 틀거든요. 지금은 저들이 정말 해면처럼 딱 그냥 빨아들일 자세가 됐기 때문에 완전 차원이 다른데 이런 환경을 빨리 만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린 김태원 변호사님이 주도하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북한 입법 통과 집회, 시민 집회 정말 저들 많이 참가하고 열심히 하시는 거 보는데 이런 방식으로 정말 될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식이 서기의 경일기 아닌가. 차라리 이런 열정, 이런 힘을 모아서 북한 입법 반대하는 정치인들을 이제 뭐라 그러나요? 떨구는 건가요? 그런 운동이라도 해야 차라리 뭐가 문제가 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여기에 정말 많은 분들은 안 계시지만 서주상으로도 남을 테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자유한 방송은 북한 그 법이 통과돼도 이 법에 따른 재정 지원은 받지 않겠다. 이렇게 안 받을 거예요. 야당에서 그거 너희들 탈북자를 삐다 뿌리고 방송하는데 쓴다고 거는 것 같은데 지금껏 국가적 지원을 안 받고도 10년째 하고 있고요. 이제 12월 되면 만 10년째 단발하게 하고 있는데 안 받고도 해왔고 안 받고 할 거다. 이제 얼마 전에 전단 뿌리는 단체들이 몇 개 단체들이 모여서 안 받는다라고 했어요. 라디오들도 이렇게 하면 저 같은 입장을 표명할 분들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민간대학방송협회도 이제 1년에 한 번씩 협회장이 돌아가는데 내년엔 저니까 제가 한번 민간대학방송협회 이름으로 우리 다 안 받을 테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북한인권법 반대하는 사람들 사실 국제적 양심이라 그러나요? 인류의 도덕이라 그러나요? 정면에서 보여가는 저들의 노절한 본심을 감추기 위해서 전단과 라디오 등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노력한 탈북단체들 지원을 문제시하고 있죠. 안 받겠다는 탈북자 단체들이 점점 늘 거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탈북자 단체장들의 성향이라든가 저들의 의식을 봤을 때 벌써 B라는 말했고 라디오도 말하고 한두 단체가 이제 더 여러 단체들이 나오려고 보고요. 정말 이럴 때도 저 사람들이 반대를 할까 지켜보고 싶습니다. 저들이 북한인권법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가 김정은을 비호하고 학살당하는 북한 주민들을 외면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탈북자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히틀러를 비호하고 유태인을 외면할 것과 같은 행동을 하면서도 이와는 정반대로 울토당토한 이유를 걷고 있는 저들에게 자유북한 방송도 북한인권법이 이야기하는 재정지원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아울러 북한인권법에 반대하는 단체와 인사들 명단을 국제사회에 공개해 이들에게 비자 발급을 중지하고 공적 활동을 불허하도록 권유하는 일대 캠페인을 준비하자는 조갑제닷컴 조갑제 대표의 이야기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북통모 그리고 대표 인지연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2회는 한 청년단체 대표로서 조금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뵙게 돼서 감사드리고 같이 이제 저희와 함께한 세비탄을 구성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제3회 때는 좀 더 발전된 세비탄의 모습으로 참가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재성원 교수님이 제시했던 발제문 중에서 제 생각과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추가적인 저의 이제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성원 교수님께서 중간에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먼저 짚고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원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 중에 통일 교육이 좀 안 돼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통일 교육 중에서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사람들이 주로 이제 통일 교육이 좀 부족하고 좀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31살인데 딱 거기 들어가는 세대이기 때문에 제 본인도 통일에 대한 교육이 좀 부족함을 느끼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 청년단체들 중에서도 통일 교육에 대한 이런 확산시켜야 된다는 인식이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비탄으로도 아마 통일에 대한 교육을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는 과정인데요. 저희가 그 재성 교수님의 발제문을 보고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인권 실태가 최악이라는 것은 저희도 모두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인권의 타락은 그 사례를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견을 하고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말하자면은 그들의 자유의지를 박탈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도 있듯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로 되어 있으며 그다음에 통일을 지향하고 자유민주적인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통일에 대한 그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느 한쪽으로 강제성이 아닌 남북한 모두의 노력과 협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정권은 북한의 주민들은 그 자유민주라는 개념 자체도 모를 정도로 아직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 탈북 후에 한국에 정착하게 되는 탈북자들이 좀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으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북한 주민이 우선적으로 자유와 민주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보아집니다. 이외에 국내에서는 민관군의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협력하에서 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독자적 사업 수준이나 상명하단식의 구조에서 벗어나서 그런 통일 정책을 좀 세워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에 대한 교육도 중요한데 탈북민들이 자유와 민주에 대한 교육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거기에 대한 교육도 좀 활성화시킬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러다임을 얘기했는데 재성호 교수님께서 제시한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민족 공동체라고 하는 패러다임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다른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제 나왔는데요. 그 패러다임 중에서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약 60년 이상 지속된 분단은 남북의 사회 문화, 생활상 등의 모든 것을 이질화시켰습니다. 이런 우리의 평화 통일 명분의 하나였던 한민족이라는 것을 희석시킨 결과가 나왔고 그 통일의 패러다임으로 민족의 재결합, 상호교류와 협력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민족 공동체를 강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민족 공동체라는 것이 오히려 반발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하면 분단 이후에 70년이 지났는데 거의 왕래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 이질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전혀 북한의 주민들에게는 전혀 그 이질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질감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뭐 경제, 정치, 사회 분야에 이제 점진적 통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새로운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도 이제 다문화라는 개념도 들어오기 시작하겠는데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계속 가지고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족 통일이 아닌 민주 통일이라는 걸 이제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요. 올해 이제 3월에 리포트 주한대사가 이제 피습을 당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피의자는 굉장히 민족주의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지금 최근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국정교과서도 이제 기존 거민정 체제가 민중사관에서 입학해서 그런 편향된 시간에서 집필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저희 의견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민족공조, 민중에 의한 통일,
이런 걸 주장하게 되게 되면 오히려 시대와 맞지 않고 오히려 이런 현대인들한테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족이라는 게 아닌 민주통일이라는 개념을 제가 제시하고자 합니다. 단위 민족 국가나 민족 구성이란 말보다는 북쪽의 2,500만을 해방시켜서 한반도 7천만 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자유와 인권 존엄이 보장이 되는 세계 평화에 앞장서는 선진 민주 국가라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에 대한 인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데요. 이제 저희 세대와 가까운 10대, 20대, 1020 세대가 됐는데요. 이제 90년생들 그리고 이제 새로 나오는 00년생들이 이제 어떤 설문조사를 했는데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있느냐? 젊어질수록 어릴수록 통일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전혀 통일에 대한 정책에 대한 공감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활동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대한민국이 왜 통일이 돼야 되면서 통일되면 뭐가 문제고 그러니까 뭐를 개선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자라는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제 부담이 되는 거는 이제 통일 비용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강한 압박이 있습니다.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들을 어떻게 먹고 살리느냐. 그거에 대한 통일 비용에 대한 그 설득이 필요할 겁니다. 통일 비용이 많이 들면 왜 많이 드는지, 많이 들지 않게 되면은 방법이 있는지 이렇게 대한 그 우리 젊은 세대에 대한 설득이 좀 필요할 것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호받지 못한 인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보통 저희 국제국 대중국 설득 외교를 좀 많이 강조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저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이제 그런 탈북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탈북을 하게 되면은 중국을 거쳐서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오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들이 목숨을 걸고 탈북하는 과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탈북하는 많은 비용들을 또 그런 보존을 받지 못하고 있고 온전히 개인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다음에 탈북 과정에서 인권 침해에 대한 것도 있고 그리고 내구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들의 난민의 지위를 받을 수 있는 외교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의 과정에 있어서 이제 북한인권법의 통과도 절실한데요. 이제 보통 어떤 사회에서 한 이슈가 터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전국적인 좀 어떤 목소리 그리고 많은 사람 수의 이런 목소리가 필요한데 저희 세비탄으로도 하나 계획을 세운 게 있었는데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해서 전국을 돌면서 이제 서명을 받거나 북한인권법 통과를 왜 해야 되는지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저희 세비탄으로도 돈도 중요하지만 다른 단체와 함께 해가지고 좀 키워가지고 진짜로 최근에 교과서 메인 이슈라 그러면 북한인권법 통과라는 북한인권법 제정이라는 것을 메인 이슈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 생각을 정리한 것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세션에서 거의 다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하셨고 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로 핵심적인 내용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북한인권법의 쟁점 및 추진 방향이고요. 이걸 살펴보기 전에 이제 최근에 북한인권 상황하고 인권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어떤지 간략하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인권 상황은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3쪽에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태도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권의 개념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인권을 주체 인권론, 또 우리식 인권론, 또 이제 북한헌법에 보면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이렇게 천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인권 문제에서 투쟁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34쪽에 보면 다섯 번째가 국권이라는 말, 보통 우리가 잘 쓰지 않는 그런 말인데 국권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이게 나왔던 게 작년 9월에 북한에 처음으로 발표한 인권보고서에서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인권은 국권이고 국권의 핵심도 군사주권이라고 해서 이거를 군사 문제까지 핵 문제로 이제 연결시키는 이런 특징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북한의 인권 개념은 결국 우리가 인권을 보편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기보다는 상대성을 이제 강조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5쪽이 북한인권법 제정의 당의 필요성인데 이거는 뭐 그동안 많이 얘기됐던 겁니다. 그래서 인권은 가장 중요한 게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는 점에서 북한인권 제정의 필요성을 찾을 수가 있겠고 두 번째가 이제 인권은 국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보편적 가치는 이거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조직적이고 심각하고 중대한 인권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국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개입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 최근에 국제사회에서 일관된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미국과 일본에서 북한인권법을 또 제정을 하고 있고 또 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2015년 회계연도를 위한 정보주권법 같은 데 보면은 정치범 수용소 조사에서 보고해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주와 캐나다에서도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엔 총회, 유엔 인권이사에서 해마다 이제 북한인권 결의를 이제 채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9쪽 같은 데 보면 이제 유럽 의회, 유럽 차원에서도 북한인권 결의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 또 2012년 북한 난민에 관한 유럽의 결의, 2014년 북한에 관한 유럽의 결의 이런 것들에서 유럽에서도 북한인권 결의 채택을 하고 있고 또 NED를 따서 뭐 유럽민주주의 기금, ED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좀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유럽에서 북한인권의 적극적인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북한인권법 발의 현황인데 17대 김문수 당시 의원이 북한인권법을 처음 제정한 이래 17대, 18대, 19대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표 2에 이제 적어놨는데요. 여러 가지 법안이 제출되어 오다가 작년 11월 21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이제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사재판소에 회부한다는 결의를 했죠.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여당에서 북한인권 통합 법안을 이제 발의를 했고요. 야당에서는 심재건 의원이 북한인권 증진 법안을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 전 대표께서 쓰신 외철안의 책에 보면은 그 법안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법안을 보면은 그동안 북한인권법이 발의되어서 10년 동안 인식이 많이 좁혀지긴 했는데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41페이지부터 제가 몇 가지 적어놨는데 일단 인권의 보편성과 문화적 상대성입니다. 역시 인권의 그 문화적 상대성도 남북관계 특성도 우리가 존중을 해야겠지만 더 국제사회에서 강조되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42쪽에 북한인권이라고 할 때 협의 북한인권, 광해 북한인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 43쪽의 표 4를 보시면요. 그 광해 북한인권에 관해서 북한 이탈 주민, 뭐 해외 탈북자, 또 이산가족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개별 특별법이 다 있습니다. 근데 협의의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아직 법이 이제 제정되어 있지 않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협의의 북한인권, 북한 내 인권을 대상으로 인권 제정, 북한인권법을 만들 때 인권이 또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인권까지 있습니다. 그럼 어디까지를 대상으로 할 거냐가 문제인데 4세대 인권, 이건 최근에 뭐 동물복지라는 개념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모든 자연 만물에 다 인권이 있다는 건데 이건 아직까지 북한에 적용하기 어렵고 3세대 인권, 평화권, 환경권, 개발권 등이 대표적인데 이건 아직 확립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없겠고요. 우리 남북관계발전법이나 남북교류협력법 또 취약계층 지원들의 스탠서너 같은 관련 정책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표 5를 보시면 제가 정리해 놨는데
2세대, 3세대 인권은 그래도 뭐 법도 있고 정책도 있는데 1세대 인권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북한인권법 제정할 때는 결국 자유권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가 정책을 추진할 때는 2세대 인권, 3세대 인권도 고려를 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대북 인도 지원, 또 개발 협력 이런 것도 해야 하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결국 통일은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결권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거와 관련된 것들이 다 2세대 인권, 3세대 인권인데요. 그 얘기를 이제 43페이지, 45페이지까지 쭉 써놨던 거고요. 여기 47페이지는 법은 어떻게 되냐. 결국 자유권과 사회권은 분리입법. 우리가 이제 지금 자유권, 사회권 통합해서 하나의 법에 만들려고 한 지금 그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 이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유엔에서도 1948년에 세계인권선언 제정하고 나서 국제인권 규약을 만들려고 했는데 결국 하나의 국제인권 규약이 실패를 하고 1966년에 2개의 국제인권 규약을 만들었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는 2개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사회권에 관해서 이미 다른 법에서 있기 때문에 뭐 이걸 북한인권 법에 넣는 거는 조금 법리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맞지 않다. 저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48페이지 북한인권 기록 보조서 아까 말씀드려서 나왔듯이 이게 이제 여당안은 법무부에 북한인권 보조서를 두고 돼 있고 야당안은 북한인권 정보센터를 이름을 이렇게 두고 수집 연구 보존 발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전환 규정이 트랜지셔널 저스티스나 체제불법 청산 이런 얘기들은 북한인권 정보 북한인권 징집법 안에는 없는 건데요. 결국 우리가 북한인권 기록 보존 기구를 설치하는 이유는 통일 이후에 그런 전환기 정의 불법 청산 문제까지 염두에 둔다는 점에서는 결국 뭐 이름 명칭은 어떻게 됐든 법무부에 두는 게 좀 필요하겠고 49페이지 마지막에 뭐 제가 시간 없어 급하게 왔는데요. 마지막 중요한 게 결국 북한 주민들의 외부 정보 유입, 자결권 행사를 위해서는 이 정보가 들어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아까도 재성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제 북한인권법이나 북한인권 징집법 2개 다 이게 정보 접근권, 알 권리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결국 이건 좀 문제가 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에도 보면은 정보 접근권, 정보 유입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좀 아쉽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상 좀 시간도 빨리 와서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 박사님 내용 잘 읽었습니다. 사실 이게 내용이 상당히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우리가 이제 북한인권법 지금 10년째 계류만 되어 있고 아직 제정이 안 되는데 그것을 하는데 아주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아주 자세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토론을 부탁해가지고 이게 아마 인권 주간에 열리는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으로 하여금 북한 인권의 어떤 그 관심에 대한 촉구 또 지금 북한 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좀 일반적인 내용을 그냥 토론 내용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오면서 제가 느낀 게 좀 미리 좀 알았더라면 우리 고대에 인권 관련 우리 학생 동아리가 있거든요. 그 학생들한테 좀 이렇게 협조를 부탁해가지고 좀 이렇게 참석을 좀 유도를 했으면 하는데 제가 그걸 좀 깜빡을 했습니다. 앞으로 또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 작년 이맘때죠. 인권 교류안이 대북 인권 교류안이 유엔에서 이렇게 압도적 다수로 통과되면서 사실 이제 새로운 국민에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또 그 내용 중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들이 유엔 차원에서 북한 인권이 앞으로 개선되지 않으면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이 문제를 가지고 넘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국제사회 특히 북한에게도 큰 지금 압력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어떤 때는 변명도 하고 어떤 때는 적극적으로 알리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우리 사회 내에 또 어떤 법을 문제 삼아가지고 물타기 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확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은 또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번 주 안에 북한을 방문한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게 되면 인권 문제와 관련되어진 북한의 어떤 양식 중에 하나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북한 인권 문제가 이 유엔에서 나오기 전에 다 아시겠지만 유럽연합에서부터 먼저 문제가 제기되어졌죠.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2005년부터 유엔 인권이사에서 이제 계속 북한에 관련되어진 인권 결의안이 나왔고 그것이 결국은 작년에 유엔 총회에서 아주 전 세계인의 의지를 담아가지고 나오게 된
그런 가족을 보게 되면은 저는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북한 인권 문제가 이제 보편적인 국제사회의 문제다. 가장 기본권과 관련돼서 이제 유엔으로 상징되어지는 인류 세계가 관심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북한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 아닌가. 그동안까지만 해도 북한 문제 얘기하게 되면 북핵 문제가 다였습니다. 또 북핵 문제만 해결되면은 일단은 중요한 고비는 다 넘기려고 했는데 그러나 뭐 지금 20년 넘어왔지만 북한 핵 문제는 해결되고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제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고 접근하게 됐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게 되면 북한 문제의 이제 본질로 다가서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사실 뭐 핵 문제라는 것은 국제 정치적 합의도 담고 있고 군사 안보적인 내용도 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복잡하고 또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가지고 다시 북한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 북한 사회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결국 민주화되어져 나가고 또 북한 주민들의 어떤 기본권이 개선되어져 나가는 그것이 사실 우리가 북한과 관련되어진 모든 운동의 어떤 궁극의 목표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이제 전 세계의 어떤 관심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역설적으로 뒤집어 보게 되면 이제 북한과 관련되어진 문제의 본질을 가지고 이제 국제사회가 유엔이 또 보통의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접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북한의 본질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흐름이 이제 형성되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그 역사적인 의미를 갖게 되고 따라서 이 북한의 인권 문제가 지금 21세기 국제사회가 당면하고 해결해야 될 본질적인 문제가 되었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발표도 나온 것처럼 이 북한 사회가 그동안 이 주체사상에 입각한 수령 절대주의 때문에 사실 북한 주민들이 인권, 기본권에 대한 개념조차도 없이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작년에 유엔에서 또 유엔 인권사무소가 설치되어지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결국은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인권에 대한 자각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고 또 북한 주민들이 나라는 존재, 인간이 뭐냐, 기본권이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문제의식을 갖게 만들게 되면은 이것이 사실 북한 변화의 본질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동력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되어지고 확산되어질 수 있는 중요한 터닝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맞이하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걸 통해서 뭐 유엔의 인권 결의안 또 우리 NGO 단체 활동 또 우리 국내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북한 인권법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북한 내부로 들어가가지고 국가의 주인이 누구인가 또 소위 말해서 북한의 수령과 지도자들이 누굴 위해서 존재하는가 이걸 북한 주민들이 각인하게 되는 것. 북한 주민의 국가라는 주인은 나다 라는 부분들 또 수령이든 뭐 지도자든 그것이 북한 주민들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인식을 갖게 되게 되면은 아마 그것이 아마 북한 사회 내의 본질적인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핵 문제는 어떻게 보면 피상적인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 사례를 보더라도 동구권이 무너지게 된 어떤 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역시 이 인권 개선의 요구가 소련과 동유럽에 퍼졌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확산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1990년대 소련과 동유럽의 그 시민사회가 변화되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요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뭐 북한 인권법을 둘러싸고 우리 이 박사님이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1세대부터 지금 뭐 4세대까지 인권의 개념을 얘기했는데 인권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권에 대한 얘기가 없이 어떻게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 여야가 북한 인권법에서 부딪히고 있는 부분이 지금 야당은 사회권을 자꾸 강조하고 있어요. 사회권은 다른 말로 하면 북한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북한의 인권을 개선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사실 지난 그 10년간 과거 이제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때 했던 그 정책을 다시 반복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북한의 인권을 가져다 줬느냐? 결코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북한에 대한 지원이 줄어든 지금의 시점에 오히려 북한 내에 주민들의 자생적인 경제 활동이 늘어나고 그걸 통해 가지고 북한 주민들의 자유적인 활동이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이게 지금 사실 그 우리가 대북지원으로 둘러싼 한이 패러독스입니다. 10년 동안 지원했는데 실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은 개선이 안 되었고 또 북한 주민들의 자율적인 활동은 없었는데 오히려 북한에 대한 지원이 줄어든 이명박 정부 이후에 북한 내부의 자율적 영역이 더 늘어났어요. 또 개인이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처분권이나 이런 것도 늘어나게 됐고 이걸 보더라도
이 북한 인권법의 시작은 바로 자유권의 바탕을 둬가지고 시작이 돼야 된다 하는 부분을 가지고 명확히 해야만이 지금 그 자꾸 여야 사이에 이런 개념을 두고 말입니다. 자꾸 싸우고 있는데 이 시작을 자유권에 두고 북한 인권법을 시작하게 되면은 아마 여기서 어떤 그 내용이 합의된 내용이 아마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미국도 일본도 이미 10년 전에 제정한 북한 인권법이 당사자인 우리가 또 북한 주민들이 나중에 그 북한 통일되었을 경우 책임져야 되고 또 북한 주민들로부터 책임의 소재를 추궁받을 수 있는 우리가 이렇게 침묵을 하고 있고 이것이 국회에서 10년 이상 계속 계류되어 있다는 얘기는 상당히 부끄러운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우리가 회의를 계기로 해가지고 북한 인권법을 조속하게 이게 제정할 수 있도록 좀 힘을 모으고 또 민간의 어떤 참여와 또 활동 또 국회에 대한 압박을 가지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비록 많은 수가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국회 앞에 한번 가가지고 한번 이걸 좀 강력하게 부르짖는 그런 어떤 그 이벤트 행사를 한번 가졌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상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다른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국제사회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더 이상 인권의 문제는 보편적 인권을 기반으로 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 박사님께서 그 남북 기본 합의서를 말씀하시면서 그거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다라고 그렇게 발제문에 제시를 해주셨는데 저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그건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또 헌법 3조와 더불어서 헌법 6조는 지금 보호 책임이 국제사회의 하나의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토대로 확장해서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인도적 개입 입법의 하나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그리고 이 박사님께서 새누리당 북한인권법안이랑 새정치민주연합의 북한인권증진법안을 자유권적 성격과 사회권적 성격으로 이제 보셔서 설명을 해주셨고 아까는 또 말씀을 하실 때 자유권적 질서가 기본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한 동감을 하고 있고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또 제가 이제 이거는 개인적 경험을 좀 비추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국회에 방문해서 왜 북한인권법을 찬성하는지 왜 반대하는지 국회의원들에게 설문지를 돌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야당 의원의 설문지를 제가 한번 받아봐가지고 본 적이 있는데 그 반대 이유 중 하나가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자기는 반대한다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저 여기 제가 토론문에 보시면 이게 동독 전 서독 프라이카우프를 통해 베를린 장벽이 붕괴될 때까지 정치범 33,000여 명과 그의 가족 25만 명을 귀환시키는 등 압박이나 제재가 아닌 대화를 통해 동독의 인권 문제를 개선시킴이라고 이렇게 해서 제안 이유를 북한 인권 증진 법안에 넣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이게 법안과 이 사람들의 생각이 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일의 프라이카우프 같은 경우는 동독은 철저히 정치범을 부인했기 때문에 서독 당국이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GO 단체라든지 교회, 변호사, 인권단체 사람들을 통해서 물밑에서 접속을 해서 정치범을 석방을 했는데 이걸 이유를 갖고 인도적 지원을 해야겠다라는 근거로 프라이카우프를 제시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 10년 정권 동안 진행해왔던 대북 정책에 인해서 비전향 장기수는 돌려보내고 국군포로 또는 납북자는 한 명도 데리고 오지 못해놓고서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좀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네. 또 이제 북한 인권법의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부분은 북한 인권 기록 보존서인데요. 이것은 이제 서독이 설립한 짤지기터의 중앙기록 보존서를 그 모태로 합니다. 이것을 설치함에 있어서도 아까 앞 세션에서 재성호 교수님께서 그 설치 배경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후에 엄청나게 폐지론이 쇄도를 했습니다. 기민당은 이것을 지키려고 한 반면 사민당은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폐지하기 위해서 재정적 지원을 끊는 등 아주 동독과 함께 그렇게 압박을 해나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민당은 좀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이분 기민당 의원들은 재통일이 짤치기터는 재통일을 나타내는 하나의 국가기관으로 본 것입니다. 이것을 상징성으로 통해서 이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지금의 제가 이걸 비추어서 보았을 때 지금 북한 인권법이야말로 우리가 북한 주민에게 통일에 대한 그리고 그들에 대한 보호의 의지를 확고한 보호 의지를 보일 수 있는 하나의 상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올해가 최초의 법문서인 마그나카르타가 등장한 지 80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이런 자유가 보장하는 문서가 서양에서는 800년 전에 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북한 주민에게는 그런 문서가 아직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많이는 늦었지만 지금 빨리 북한 인권법이 제정되어서 그런 마그나카르타를 북한 주민에게 안겨 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상 제 토론을 여기까지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제목을 저는 그 남강구 교수님 발제문을 보고 특별히 3절에 북한 인권에 대한 인식의 차이 이게 핵심이지 않나 지금 북한 인권과 특별히 그 북한 인권법을 목적하는 북한 인권법 통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북한 인권법 통과의 전환기적 당위 특별히 6.15 선언의 가면을 벗기다라고 이승만 대통령의 그 재팬 인사이드 아웃 그 부제를 인용을 했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막고 또 북한 주민의 그 인권 개선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북한 인권법에 그 막고 있는 특별히 6.15 선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6.15 공동선언은 2000년 6월 15일에 남북한의 두 정상이 합의한 5개 항으로 내용으로 공표되어 있는데 첫째 주요 내용이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 둘째가 이제 1국가 2체제의 통일 방안 협의, 그리고 셋째가 이산가족 및 비전환 장기수 문제 인도적 해결, 넷째 남북 경제 교류 협력 등인데 이 중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1조와 2조.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모호한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자주 쓰는 게 주체, 자주, 우리 민족끼리 이런 전술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이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이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이 그 재팬 인사이드 아웃에 얘기하지만 그 평화라는 거는 이제 원칙이지 목적 자체는 될 수가 없고 목적은 오직 선의와 정의만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6.15 선언의 악마성, 특별히 1국가 2체제, 연방제라고 하는 북한의 체제와 지금 현존하는 북한 인권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그 체제를 인정하고 특별히 그걸 옳다고 보는 이 6.15 공동선언이야말로 지금 민주당의 북한 인권 증진 법안에 힘을 실어주는 가장 그 아이덴티티, 쉽게 얘기하면 가장 그 기준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결국은 이 전환기적 정의에 입각한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그 6.15 선언이라고 하는 그 정신적 선언 먼저 우리가 틀렸다고 공표를 하는 게 이 북한 인권법 통과와 함께 꼭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6.15 선언과 그에 보조하는 14선언은 헌법 1조, 2조, 3조 또한 대통령의 직무에 관한 66, 69조 이렇게 헌법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적 통일정책, 우리 헌법에 입각한 자유민주적 통일정책을 지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고 북한주의 인권 개선에 대한 대한민국의 입법부가 외면하게 하는 악마적 명분인 6.15 공동선언은 폐지를 같이 좀 주장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북한 주민 인권 개선의 전주곡 자유북한 선언과 북한 인권법 통과라고 했는데 2014년 3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통독의 상징인 드레스덴을 방문해서 평화 통일의 기반 조성을 위한 대북 3대 제안을 제시합니다. 그 주요 내용이 첫 번째 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 우선 해결, 둘째 민생 인프라 구축, 세 번째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입니다. 이는 연설의 장소와 의미 등을 감안해 본다면 북한 주민의 인권을 우선시한 자유통일 독트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드렉스덴 선언 이후에 이제 시민사회, 범시민사회 단체 자체로 새로운 이 독트린에 걸맞는 북한 자유에 대한 자유북한 선언이 제가 보기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이 범시민적으로
자유북한의 북한 주민의 자유를 선언하는 이 드레스덴 독트린에 이어서 이 시민단체가 힘을 실어주는 이 선언도 이제 같이 가야겠다. 그래서 드레스덴을 넘어서 이 자유북한 선언과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라. 이게 좀 골자로 했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이규창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전환기적 정의, 트랜지셔널 저스티스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체제 변환기, 통일 한국을 염두에 둔 이 북한인권법이 통과돼야 이 북한인권법이 북한 체제의 변화와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정의를 실현할 근거와 기준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후 타당한 배상과 화해에 이르는 정가적인 선언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전환기적 정의의 개념을 집어넣은 북한인권 기록 보존서 같은 것을 집어넣은 올바른 북한인권법이 통과돼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무려 10년 동안이나 대한민국의 북한인권법 통과를 맡고 있는 이제 근본적 원인은 6.15 선언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이를 골자로 한 북한인권법의 통과를 위해 6.15 선언 폐지와 함께 북한 주민의 자유를 선포하는 그 선언문을 제안합니다. 나아가 전환기적인 관점에 입각한 북한인권법의 다가올 통일한국의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임을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